예,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가 우리가 팀 성취 분담학습, 팀 경쟁학습, 팀 보조 개별 학습은 주로 동기가 중심이 되는 주로 향상 평가를 통해 이질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방식을 썼다면, 이제는 각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의 사회 응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수업들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전반적인 흐름은 이미 설명 다 드렸어요. 함께 학습하기는 마을환경 주제를 각자 팀별로 주고, 이렇게 세부 주제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자 팀별로 동일한 주제를 주고 팀 간 경쟁을 하는 게 함께 학습하기였는데, 대신 팀 내에서 무임승차라거나 봉으로 작동되는 효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플러스 또한 단점이 뭐냐면 팀 간 반목이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소속감이 강해지는 장점인 대신 팀 간 반목이 심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학습하기는, 그게 이제 단기간에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장기로 누적이 되면 한계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 정한 팀을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반목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팀을 다 돌리도록 하지 않으면 함께 학습하기는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고요. 나중에 가면 쟤하고는 팀 안 해요 하는 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집단탐구는 그래서 팀 간 반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큰 주제로 주는 거죠. 자, 마을 환경이고 너희 팀은 물이야. 물에 관련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도 알아서 조사를 하고, 어떤 것들에 대안을 마련할지도 알아서 계획을 하고, 어디를 방문해서 자료를 조사할 건지도 너희들 스스로 계획을 해야 된단다. 주제는 물이야. 나머지는 각 조에서 알아서 회의해서 결정하고 추진해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자, 우리 물에 대해서 어떻게 과제를 나눌까? 또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고, 조장이 중심이어서, 자, 너는 그럼 이거 우리 자료조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주제를 나눌까?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를 나눌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물을 나눌지, 이거부터가 다 회의를 통해서 주제를 결정을 해요. 그걸 해야 되는 게 집단탐구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 결정된 주제를 내부 학습에 대한 계획도 학생들이 스스로 짜고 해서 계획, 어떤 결과물을 낼 건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결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서 발표하고 라는 걸 하기 때문에 집단탐구 모형 같은 경우는 창의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모든 계획을 다 각 학생들 스스로가 다 세우지 않습니까?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은 그거를 더 개선한 거죠. 어떻게? 토의 결과 우리가 상수도와 하수도로 물의 주제를 나누기로 했고요. 상수도는 얘가 맡아서 자료조사하고 하수도는 얘가 맡아서 자료조사하고, 얘는 발표 자료 정리하는 거 할 거고요. 얘는 면담할 거고 얘는 발표할 거예요. 와 같은 걸로 그 명단을 갖다가 정해진 명단을 선생님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명단을 받아두는 거예요. 회의 결과, 그러니까 집단탐구에서 회의하는 것들은 똑같이 합니다. 해서 개인별로 과제를 정해서 그걸 선생님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애들이.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무임승차나 봉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안 하면 개연된 점수가 현저하게 까지거나 아니면 그 학생에 있어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그래서 동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학생 관심 주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하면 지겹죠. 지겨워하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기가 쉽고, 그런 것보다는 정답이 없는 문제, 그래서 학생의 관심 주제,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죠. 보장한다는 게 뭡니까? 이 안에 물이라는 주제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해주는 건 뭐냐면, 자, 오늘 마을 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을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조를 이렇게 물팀, 공기팀, 쓰레기팀으로 나눌 거예요. 자, 물 맡고 싶은 사람, 조는 손들어. 공기 맡고 싶은 팀 손들어. 해가지고 이 선택권을 학생들한테 줍니다. 각 조별로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라는 거 정해서 하는데 겹치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조가 정해지면 학생들 안에 선택권을 줍니다. 누가 무슨 주제를 맡아서 할지는 정해서 선생님한테 통보해 달라고. 그래서 학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을 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것부터 모든 것을 학생 중심으로 모든 걸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협동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이 마을 환경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노력해 볼 가치가 있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제를 선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성해내면 우리 조가 이러한 바람직한 결론을 냈다라는 성취의식을 갖게 되고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가 결국은 물팀에서 나온 결과, 공기팀에서 나온 결과, 쓰레기팀에서 나온 결과 각각도 의미가 있고 그거를 다 발표를 해서 선생님이 종합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나온 거에서 물팀에서 우리 실천 방안은 이런 게 나왔죠. 공기팀에서 이런 게 나왔죠. 쓰레기팀에서는 이런 게 나왔어요. 다음 주 이것들을 직접 수행을 하고 수행한 결과들을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학습 동기 촉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전체 과제를 달성하게 되는 자신의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의식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2주를 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율적 협동학습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정해진 수업 패턴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빼는 거라면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지식 중심의 수업에서 절차 중심의 수업을 한번 해봄으로써 학생들 간의 친목도 도모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살려서 뭔가 그 절차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겪어보는 것도 대단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방식의 좀 대표적이 아닌 좀 덜 중요한 방식의 걸로 우리가 다뤄봐야 될 거는 동료학습이죠. 동료학습자가 나머지 조원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수업 방식이 바로 동료학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협동 시나리오 같은 거죠. 2명이 모든 활동을 함께 하면서 고난이도 과제에 대해서 풀고 요약하고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하브루타 복습이 전형적인 이 협동 시나리오예요. 2명이 묻고 답하기를 하면서 답변 못하면 요약 정리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협동 시나리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보적 교수의 인원이 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동료학습, 아니고 2명이서 하면 하브루타 복습, 2명이서 직접 하는 거는 짝스터디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점은 문제점 파악이 용이하죠. 묻고 답하기 형식이기 때문에 묻는 거에서 답변을 못하면 바로 드러나잖아요. 문제점 파악이 용이하고 바로 물어서 그 참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학습이라는 장점이죠. 단점은 서로 잘 모르는 내용을 학생들끼리 얘기하게 되면은 다른 그 잘못된 개념이 다른 동료에게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는 거죠.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 얘가 왜 이걸 이해를 못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유추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긴 합니다. 교사보다는. 왜냐하면 교사는 학창시절의 경험을 떠올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기는 하지만 항상 이 그
동료가 가장 최선의 교사는 아니다 라는 점들이 한계점들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웹기반 협동학습은 협동학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뭐였을 거냐라고 생각해보면은 학습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그 회의하는 과정에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데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웹이라는 걸 적용함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협동학습을 할 수 있겠죠. 장점은 웹 안에 정보가 많으니까 자원기반 학습, 즉 자기 머리에 있는 지식 말고도 이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도서관에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지식을 다 모아다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기반의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기존에 회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하나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뻔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한 명은 서기가 돼가지고 이걸 요약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회의한 내용. 웹기반 협동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서기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톡방 놓고 다 써서 올린 것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리더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복붙해서 쫙 워드로 해놓으면 토의 내용이 쫙 다 올라가 있어요. 말을 한마디 다 쓴 것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균등한 학습 참여를 보장을 하죠. 내지는 거리상 멀어갖고 이 학생은 이번에 있었어요. 협동학습 참여할 수 있어요. 단톡방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하는 얘기 듣고 거기다가 자기 의견 올리고 시간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그 작용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또한 학습자 선택의 기초에서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요. 왜? 주제를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대신 단점은 누구나가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6명 모이면 한두 명 얘기해서 그냥 회의 끝나고 마쳤을 게 누구나가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원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정보가 과거에는 기껏해봐야 교과서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그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 선생님도 다 모르는 정보를 다 들고 와서 보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과거에 책 몇 권 놓고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면 끝냈을 수업이 거의 백과사전보다 더 많은 분량의 정보가 나오니까 그걸 정리한다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발표 중심이니까 주로 PT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글쓰기로 돼 있는데 이건 옛날 얘기고요. 쓰기 거부감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PT 잘못 만들면 괴로운 거죠. 학습 동기가 낮은 학습자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참여를 아예 안 할 수가 있어요. 전형적으로 이런 모둠 활동 기반의 웹 기반을 하게 되면 재밌는 게 그겁니다. PT 자료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회의 참석을 해요. 그래서 자료 어떻게 만들기로 해요. 그럼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각자 자기 기여한 거는 하기로. 그러면 자기는 다른 건 안 해요. PT 자료에 폰트만 정해. 다른 거 안 해요. 나는 PT 자료에 색깔만 정해. 바탕에 그림만. 나머지 내용물은 네가 다 채워와. 실상은 봉 효과죠. 봉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그 한계점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 뭐 했는데? 참여했어? 예, 폰트는 제가 정했어요. 예, 바탕화면 그림 제가 정했어요. 내용물은 누가 먼저 했는데? 얘가요. 이런 그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웹 기반 협동학습이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고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울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찾은 것만큼 성과물이 좋아집니다. 정보 활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죠. 웹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견해, 제시 설명을 옹호 방방 능력을 신장을 해요. 그러니까 폰트를 누가 정했냐 이런 것까지 다 협의를 하니까. 회의를 통해서
정해요. 고차적인 인지능력 신장이 가능해요. 종합 정리를 해서 발표까지 해야 돼요. 동료 교수 기능은, 즉 나머지 이 발표 자료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각자 설명해주고 내용에서 잘못된 점들을 찾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동료 교수 기능이 있고요. 사회적 기능이 발달하고 자아 실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PT자를 만들어 주면 이걸 갖다가 이메일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면서 돌려가면서 개선할 점들을 다 수정을 해서 받아서 검토하고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게 동료학습, 웹기반 협동학습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요. 이제 협동학습에서 개별화 교수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개별화 교수법의 가장 대표적인 수업 방법으로 적용된 사례는 프로그램 학습법입니다. 이게 누가 낸 거냐면 스키너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강화 벌에 의해서 비둘기 실험을 통해서 학습 이론을 밝혔던 스키너가 냈던 학습법이 바로 프로그램 학습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산수라는 거를 전체를 가르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형, 약 2주 분량을 배울 수 있는 도형 단원, 약 2주 만에 학습할 수 있는 연산 단원, 확률 단원, 통계 단원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나눠서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에서는 워크북을 줄 수도 있고, 아까 교과서에 있고 워크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워크북을 줘서 풀어오게 할 수도 있고, 아예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 워크북을 풀어가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넘어가면 넌 도형은 됐어. 다음 연산으로 넘어가. 연산 또 교과서 보고 내용 문제 그 워크북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풀어서 다 됐으면 너 연산 됐어. 다음 확률로 넘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주 단위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차례 밟아 나가는 방식이 바로 프로그램 학습법이에요. 누구는 2주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하는데 얘는 빨라요. 1주 만에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물은 같지만 완수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얘는 좀 늦어요. 3주 만에 완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프로그램 학습법입니다. 이렇게 도형에서 연산으로, 연산에서 확률, 확률에서 통계로 하나하나씩 내려가는 게 바로 직선형이에요. 분지형은 뭐냐? 얘가 도형을 한번 풀어봤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얘는 보충학습이 필요해요. 가지를 나눴죠? 여기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애는 연산에서도 좀 더 쉬운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가지가 나뉘어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분지형이죠. 첨부형은 뭐냐면 아까 제가 워크북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본이 있고 심화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기본은 다 같이 풀어야 되고 다 풀어서 내야 되고 더 하고 싶은 애는 여기 심화를 해서 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심화가 여기 하나씩 매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첨부가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첨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형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도형, 연산, 확률 통계 끝나고 나면 또다시 도형부터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게 반복형이에요. 개념 이해되셨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저거를 외워서 논술로 쓸 일은 없어요. 다만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과목 전체가 아니라 과목에서 2주 분량의 단원으로 하나의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그거를 워크북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업 방법의 원리는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완수를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자기 구성을 하고 즉시 확인을 해요. 워크북에 정답을 맞춰가지고 다음 단계로 갈지 못 갈지를 바로 판단을 해준다고요. 스몰 스텝. 이게 6개월에 걸쳐서 다음 단계로 갈지를 하려면 긴 스텝이잖아요. 근데 2주 분량 정도이기 때문에 2주 만에 딱딱딱 다음 스텝으로 가 마라가 결정되니까 스몰 스텝을 이용하는 거고요. 누구는 1주 만에 끝내고 누구는 3주에 끝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내가 한 학기에 들어가야 될 거를 시간이 바빠서 2학기에 나눠서 하겠다. 가능해요. 내가 좀 바쁘니 이거를 반 학기에 끝내겠다. 가능하다고요. 자기 검증이 되죠. 즉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단원 그 워크북을 풀어가지고 내가 주요 핵심 개념을 180% 이상 맞췄다? 그래야지 검증돼서 그럼 다음 단원 넘어가니까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는 그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학습법은 사실은 양쪽에 다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면 첫 번째는 영재교육 할 때 이거를 영재교육 입장에서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 부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더 두고 핵심 개념들은 다 습득하도록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을 더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학습이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게 바로 프로그램 학습입니다. 즉 교재는 동일해요. 단지 사람마다 시기를 자기가 달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프로그램 학습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부족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아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 덜 걸리느냐 차이일 뿐이다. 라는 게 스키너가 했던 얘기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워크북을 해결하는 방식의 수업 방법이 바로 프로그램 학습이죠. 개별화 교수법은 학생은 각각이 흥미와 진도와 선수학습 수준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에 맞춰서 학습을 하자는 게 개별화 교수법이에요. 개별화 교수 체제가 있고 개별 처방 교수법이 있는데 무슨 차이냐? 개별화 교수 체제는 자 보십시오. 과정을 보면 학습과제 안내서를 배부를 하고 알아서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보충 학습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하는 게 개별화 교수 체제예요. 즉 알아서 계획하고 학생 스스로 계획한 거예요.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시험 보고 알아서 채점하고 그 채점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도 알아서 결정해요. 그러면 옆에서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맨 처음에 학습 안내서 배부하고 교과서하고 워크북 나눠주는 역할만 해요. 그 다음에 걷어들이는 역할만 해요. 바로 보조관리자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없이 그냥 자료 나눠주는 거는 굳이 선생님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1학년 1학기 산수? 자,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 2주마다 한 번씩 배부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개별화 교수 체제예요. 반면 개별 처방 교수법은 잘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배치 검사를 해요. 배치 검사를 누가 할까요? 교사가 주도해서 배치 검사를 시키겠죠. 단원 학습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해요. 얘가 학습을 완료했는지 못했는지, 레벨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교사가 판단을 해주는 거죠. 너는 도형은 됐다. 다음 주부터는 연산하자. 연산됐다. 다음 주에서는 확률하자. 라는 것들의 결정을 누가 해주느냐? 교사가. 너는 한 주 더 해야겠다. 결정을 교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 교수 체제는 계획을 세우고 자료만 배부를 하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딱 뭐냐면 학습지 교사. 우리 디딤돌 학습해가지고 학습지 배포하고
맞았는지 틀린지 점검해서 걷어가는 역할만 하는 게 학습지 교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개별화 교수 체제를 전형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아니야, 좀 더 해.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는 개별초봉 교수법. 바로 학교에서 개별화 교수법을 쓸 때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이 역할이죠. 이렇게 보시면 개별화 교수 체제와 개별초봉 교수법이 의미하는 바를 좀 구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개인별로 맞춤형 수업을 하는 개별화 교수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개별화 교수법은 전형적으로 쓰는 방식이 그래서 교과서 플러스 워크북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교과서는 내용을 읽도록, 그 다음에 간단한 전개를 위한 교과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교과서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워크북을 통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풀어서 그걸 제출하면 선생님이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부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개별화 교수법이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학생들한테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많죠. 선생님의 역할이 적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은 방식의 수업 방식이 있는데 바로 적성처치의 상호작용 모형이에요. 가장 기본 전제는 학생마다 흥미로워하는 부분이 다르니 그 흥미로워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가르치되 그 흥미로운 부분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배정을 하자라는 게 적성처치 상호작용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학생 1인당 1교사를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배치하자는 게 적성처치 상호작용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1대1로 교사를 그것도 그러면 국영수, 과사도, 은미체면 9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 하나당 9명의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식이 어떻게 쓰냐면 바로 예술고등학교가 쓰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예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악과, 그 다음에 기악과 안에서도 피아노과, 바이올린과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배우는 음악 이론이 있지만 각각의 그 부분은 각각의 담당 선생님이 가르쳐요. 피아노 선생님은 피아노만. 그 다음에 동양학과, 서양학과 나뉘어갖고 각각 따로 가르쳐요. 또 전공하는 애들이 그걸 전공을 하지 다른 전공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봐야 되는 국어, 수학, 영어는 공통 과목으로 가르치지만 서양화에서 유화 가르치는 애들, 그 다음에 동양화에서 가르치는 그 전담 선생님을 두고 그 각각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죠. 바로 예술고등학교가 쓰는 방법. 교수 A, 방법 A가 특정 학생한테 유리. 즉 동양화를 전공할 학생들은 동양화에 흥미를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동양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기악을 가르치는, 피아노를 가르치는 그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피아노 선생님이 가르치고 하는 형태. 바로 개인 차례를 줄이는 교수 방법을 택하겠죠. 피아노 안에서도 누구는 쇼팽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구는 드뷔시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세분화시키는 방법은 없고 피아노 전공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죠. 엄밀하게 적성치 상호작용 모형을 적용한다? 그러면 피아노 안에서도 얘는 라벨을 선호한다 그러면 라벨 스타일로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으니 피아노 전공한 선생님한테 가르치는 형태, 이게 바로 적성처치 상호작용 모형이다. 적성별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화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지도 교수법이 있어요. 개별지도 교수법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주로 이제 그 분교 이런 데 가서 보면 선생님이 구구단을 가르칠 때 그 특정 학년 학생들만 놓고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구단은 뭐 2학년, 3학년 같이 가르친다.
그래서 교과 영역별로 무학년제로 가르쳐요. 읽기 가르친다? 그러면 읽기 가르쳐요. 다만 동일한 그 내용을 읽고 홍길동전을 읽고 낮은 학년 학생한테 묻는 질문과 높은 수준의 학생한테 묻는 질문이 다를 뿐이죠. 피드백이 다를 뿐이지 없어요. 홍길동전 가르친다고요. 9구단 2학년 3학년 같이 놓고 가르쳐요. 다만 누구는 고단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누구는 저단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할 뿐이죠. 팀 단위로 그래서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거죠. 2학년 3학년 한 팀, 4, 5, 6학년은 한 팀. 그래서 팀 단위로 놓고 가르치는 게 바로 개별지도 교수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목표 설정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하고 팀 단위로 티칭을 가르치는 거죠. 즉 선생님이 두 분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 팀이 이루어져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맞는 거죠. 초등학교. 팀 단위 티칭.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산수 쪽은 맡아주시고 산수 쪽은 제가 고학년 산수는 맡을게요. 그래서 교실에서 따로 떨어져 갖고 2학년, 저학년 팀, 고학년 팀 나눠놓고 팀 단위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교대에서 국어 가르치고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개별지도 교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자 요구부응 교수법은 무학년제인데 이런 개별지도 교수법을 컴퓨터를 통해서 개별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개별화 수업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두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서 봐주는 거죠.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봐주는 거예요. 학습자별로 학습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선생님이 그걸 판단을 해주는 거죠. 개별 학습자가 모듈 선정해서 제공하는 거죠. 너는 도형 2주간 해봐. 이때 사용하는 게 주로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교과서와 함께 프로그램. 그래서 이걸 컴퓨터로 직접 하면서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그 문제도 풀어가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학습자 요구 부응 교수법이다.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더 빨리 나가기도 하고 더 적게 나가기도 하는 게 학습자 요구 부응 교수법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율계약 교수법의 경우는 말 그대로 학생과 교수장 간에 뭐를 목표로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들을 다 계약서로 작성을 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로는 뭐를 내고 그다음에 학생은 리포트를 뭐 몇 개를 해서 제출해야 되고 뭐 최종 성적에서는 얼마 이상의 점수를 내야 맞아야 되고 그래서 주로 이 자율계약 교수법이 어디에 쓰이냐면 이러닝에 많이 쓰여요. 그 무크 학습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각 대학들이 전 세계 각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걸 살펴보고 대신 2주에 한 번씩 과제물들을 내도록 증빙자를 내도록 자기가 작성한 거를 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보고서를 내라, 어떤 그 증거물을 내라라는 것들이 사전에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실 때는 이러니 무크 교육을 인강을 통해서 대학 교육을 받으면 그냥 안 보고 놀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 인강은 거의 2주에 한 번씩 과제물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제물들을 완성을 하고 또 시험도 엄청나게 봐야 돼요. 그 시험 본 결과, 쪽지점 본 결과를 가지고 성적을 매기니까 철두철미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속이기가 더 어렵고 힘들어요. 바로 자율계약 교수법이 인강 형태로 변형되면 그렇게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개별화 학습법이 나온 거 안에는 그 근거가 되는 이론, 교육학 이론들이 있겠죠. 우리가 교육학 이론들을 교수 전략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교수 전략 안에는 가장 흔히 이용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 전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 전략과 자기 조절 학습 전략이 있는데요. 어떻게 두 개를 구분해 보시면 쉽냐면 자기 주도 학습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뭘 배우겠다라는
라는 목표 수립부터 3월 달에는 뭘 공부하고 4월 달에는 뭘 공부하고 5월 달에 뭘 공부하고 하는 계획 세우는 것부터 목표 계획,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다 스스로가 정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법이에요. 요구, 나는 뭐를 배워야겠다. 그러니 학습 목표를 뭘로 결정하고 학생이 결정하는 거예요. 필요한 책은 뭐 어디에서 교과서를 사고 어디에서 참고할 만한 책을 사고 실습을 어떻게 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내가 과제 그 리포트를 한번 작성을 해서 검토하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와 같은 것들을 알아서 다 정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반면 자기 조절이잖아요. 계획 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세워져 있어요. 난 목표 설정만 하면 돼. 그래, 주어진 과정을 내가 6개월 안에 마무리할 거야. 반 학기 안에 마무리할 거야 같은 목표 설정을 하고 진행 점검을 스스로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내가 못했네, 했네? 자기 스스로가 그 워크북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교육 목표를 80% 이상 다 달성을 했네? 퀴즈 풀어봤더니 내가 10문제 중에 8문제 이상 맞췄네? 내가 지금 목표 달성을 못했는데 시간도 넘어갔는데 내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역할들만 하는 거고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일정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거고 목표나 계획들은 다 잡혀져 있는 것들이 자기조절 학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죠. 이거는 아예 교육 목표 자체를 자기가 정하는 거고 주어진 목표 하에서 달성 시기라든가 이런 목표를 자기가 정하는 게 자기조절 학습. 이 둘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조절 학습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조절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인적인 요인으로서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행동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자기조절 학습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 뚜렷한 아이예요.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이런 자기조절 학습이 정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시대예요. 초등학교 교육만 의무교육이었던 시대거든요. 초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검정고시를 중학교 교육과정을 1년에 걸쳐서 검정고시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 1년 만에 검정고시 중학교 과정을 3년 과정을 1년에 마친 거예요. 그 다음 1년 동안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요. 그래갖고 1년 동안 고등학교를 마쳐요. 그래갖고 남들 중3 나이에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서울대 물리과를. 중3 나이에. 그래갖고 대학교 4년을 졸업을 할 때 4학년 때 겨우 성인이 됐어요. 법적인 성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군대를 석사장교를 갔다 와서 6개월 만에 마치고 그래갖고 21살에 유학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를 땡겨서 3년에 받아갖고 24살에 카이스트 물리과 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자기조절 학습을 한 거죠. 지금은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도 안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탁월하신 분이죠. 중학교 3년 과정을 1년에 마치고 고등학교 3년 과정을 1년에 마치고 서울대 물리과를 입학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과에서는 그 당시 물리과가 가장 점수가 셀 때죠.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원 마치고 군대
마치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다 술 마시고 MT 가서 술 마실 때 이분은 성인이 안 돼갖고 술을 못 마셨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환경적으로는 모델링, 언어적 피드백, 교사, 친구,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그냥 내버려 두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습망 같은 걸 구축하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해요. 행동적으로는 자기를 관찰해야 되고 자기 판단해야 되고 자기 반응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동적인 것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그 자기조절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는 반복 암기, 교재 복습,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이미지화하고 노트 정리하고 정보 조직화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SQ3R이죠. 서베이, 전체를 개관하고 Q, 질문을 하고 read, 내용을 읽고 recite, 반복하고 rethink, revise, 복습하고 딱 인지적으로는 SQ3R을 하는 겁니다. 이 SQ3R의 메타인지적인 방법의 전형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죠. 자기평가, 목표 설정 계획하고 자료 검토하고 자기 귀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목표 달성을 못한 거에는 내 노력이 부족했다 아니면 뭐가 부족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스스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자기조절 학습이 가능합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파악을 해봐야 되고 이런 환경들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자기가 잘 안 될 때는 선임자 내지는 선생님 내지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부 혼자 하라고 하면 시간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자기조절 학습에서의 바람직한 전략으로서 제시하는 안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업이 그 학습이지 개별 학습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나 자기조절 학습은 논술로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두셔야 되는 거죠. 진모만의 자기조절 학습 전략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핀란드가 피사라고 과학과 수학에 대한 학습 능력을 점검한 등위를 이전에 냈었어요. 가장 최근 몇 년 전에 냈었는데 피사에서 이 과학과 수학에 대한 학습 능력을 냈더니 1위가 핀란드, 2위가 대한민국.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가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2위에. 학습 능력에 있어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냈더니 핀란드는 거의 상위권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뒤에서 몇 째 안 가. 자신감이 뒤에서 몇 째 안 가요. 뒤에서 몇 째 안 가는 게 대한민국, 여기는 핀란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애들이 너무 빡세게 가르쳐서 애들이 자신감이 없나 보다. 그걸로 만족하시죠? 학습 시간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핀란드. 우리 12시간에서 18시간. 사교육까지 포함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겨우겨우 핀란드 수준을 따라가는데 애들을 어찌나 괴롭혔든지 자신감은 하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서 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핀란드는 4시간, 6시간 쌈박하게 공부하고 잘 노는데
우리는 학원 가서 시달려가면서 12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 도대체 그러면 핀란드와 우리나라는 교육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러느냐라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형적인 모습이 무로 고등학교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중학교도 별로 안 달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3년간 배울 교육과정을 1학년, 2학년 때 쫙 다 끝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3년에 가르쳐야 될 거를 2년 안에 가르쳐야 되니까 바빠요. 별 수 없어요. 뭐 주당 수업 시간이 많은 선생님만 그렇고 아닌 선생님은 안 그러냐? 안 그래요. 3학년 때는 죄다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년에 배울 거를 2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수능 과목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가르치려니 강의법으로 쫙 일사천리로 나가요. 그러면 빨리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엔 듣다가 중간에 쫙쫙쫙 떨어져 나가면서 나중에는 포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 대학 안 갈 건데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오후에 가서 보면 30명 중에 28명이 자고 있고 2명이 눈 떠 있죠. 그 2명이 공부 잘하느냐?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애들이 2명이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너 왜 공부 안 해? 너 성적 좋잖아. 성적 좋은데 왜 수업 시간에 자는 거야? 라고 딱 물어보면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오늘 저녁에 과외 받았거든요. 그거 비싼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받아야 되니 수업 시간에는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시간이 없어요. 할 말 없죠. 비싼 돈 내고 과외 받고 있는 학원 가서 과외 받고 있는데 그거는 안 중요하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자신 없단 말이에요. 얘기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학생들 평균 수준 맞춰서 가르쳐야지 그 학생 중심으로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다. 자라. 너는 왜 자는 거야? 공부도 못하는 애가 열심히 듣지. 그러면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대학 안 갈 거라서요. 안 들어도 돼요. 저 부모님한테 졸업장 안겨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학교 다닐 수 있게 건들지만 말아주세요. 알았다. 넌 왜 자? 너는 애매하잖아. 뭐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애들 다 자는데 저라고 자면 안 됩니까? 들어도 어차피 모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학교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잘하는 애들 나가서 점수 좋죠. 하지만 이렇게 12시간, 18시간 시달려가면서 공부하니 자신감이 없죠. 단 잠시라도 내가 반복하는 걸 못하고 제끼면 성적 바로 떨어지죠. 암기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핀란드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쫙 진행하면 교과서를 보면서 쫙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크북을 줘요. 워크북을 주고 그 워크북 안에 보면 기본 파트가 있고 심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파트까지는 다 이걸 쫙 풀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애가 냈는데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 반에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그런 부진한 학생들만 전담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반에 교사가 둘입니다. 전체 관장하는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안 따라오는 애들 집중 지도하시는 선생님 한 분. 그래서 개별화를 해요. 워크북 안에 다 마치고 나면 강요하진 않지만 더 심화된 내용을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심화 내용을 풀 수 있어요. 심화 내용 안 들어가는 애들은 그 워크북 다 풀고 나면 자기 뜨개질하고 좀 놀아도 돼요. 뭐라고 안 씁니다. 그렇게 공부에 있어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고 있고 개별화 교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설명드린 개별화 교수법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강의식, 교과서 중심의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뚜렷한 거죠. 자, 형식 면에서 그래요. 내용 면에서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핀란드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갔더니 애들이 자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뭘 하나 했더니 자기 신체에서 1cm짜리, 2cm짜리, 3cm짜리, 5cm짜리, 7cm짜리, 10cm짜리, 15cm짜리, 30cm짜리를 재보고 있어요. 자기. 뭐에 쓰느냐? 인간은 신체에 정해진 사이즈가 있고 그 사이즈를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잘 찾아보면 여기는 몇 센치야, 여기는 몇 센치야 라는 길이의 단위를 익히고 두 번째는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자가 없어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그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배우다 보니 1cm는 이만큼이야, 외워. 내일 테스트할 거야. 틀리면 너희들 혼난다. 이런 수업 방식과 신체 안에서 그 센치자를 재볼 수 있고 그게 의미하는 바를 느낄 수 있는 산수 수업을 진행하는 핀란드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 백날 설명해 보면 뭘 알겠습니까? 신체 사이즈의 1cm짜리와 2cm짜리는 자기가 직접 비교해 볼 수도 있죠. 대보면 되잖아요. 1cm짜리고 2cm짜리가 이렇게 2배가 되는구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을 한 거와의 차이이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돈을 투여하는 수업을 하면서 자존감은 이렇게 낮으면서 겨우 근근히 버금가는 1위에 버금가는 2위를 유지하는 교육이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냐? 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볼 요소인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에 핀란드에 가서 교육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핀란드도 이런 기존의 개별화 교수법 중심의 교수 방식에서 모둠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학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워크북을 다 완료해야 된다라는 통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기존의 개별화 교수법을 할 때는. 근데 모둠활동 중심의 구성지학 학습을 했더니 학생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애들이나 봉이 되는 애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떨어지는 거죠. 그 나이 또래면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이 글 자체에 쓰는 거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핀란드도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요소예요. 과연 이렇게 비효율적인 남는 거 없는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냐? 라는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볼 요소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수업 방법들이 나오게 된 그 근간이 되는 교수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의법이 도출되는데, 문답법이 도출되는데 근거가 됐던 교수 이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되게 수업 실현을 하시면 강의식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의 목포별 교수 이론을 주로 일반적으로 쓰세요. 자, 좋은데 그거 안에 뭔가 다른 교수 이론에서 장점을 좀 취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수업 목표는 이거예요 라고 한마디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간의 목표별 교수죠. 다른 이론들을 더 접합해서 논다면 수업 목표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식이 적용되는 사례로서 우리가 사칙연산을 배우기 이전에 문방구에 가서 장난감을 사고 잔돈을 남겨보자고요. 라는 상황 부여를 하는 방식을 결합했을 때
그러면 기존의 간의 목표율 교수 이론과는 좀 달라졌죠. 기본 전제는 간의 목표율 교수 이론이지만 거기에 다른 교수 이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집어넣어서 융합을 한다 하면 더욱더 바람직한 강의식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각각의 수업 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알아두셨다가 자기가 수업 실현하는 수업에 과연 어떤 단점이 있는지, 장점은 뭐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나올 걸 통해서 자기 수업 실현하는 거에 단점으로 파악된 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